안녕하십니까. 저 허원순 논설위원입니다. 정규제 TV에 왜 허원순이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정규필이 오늘 저녁에 피치 못할 꼭 가셔야 될 자리가 있어서 제가 대탈할까요? 뭐 그렇다고 핀치 히터나 대탈할까? 아니 대역일 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하나의 키워드랄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서 국내외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부터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게 관례거든요. 정부가, 행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보내면은 이러이러한 데에 중점을 두고 이러이러한 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규모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게 시정연설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의원들이 반응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는 주요 신문들 방송 키워드가 주로 역사 교과서 가지고 대통령의 단호한 언급, 거기다 초점을 맞췄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게 실제로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어느 부지런한 기자가 헤아리니까 경제라는 언급이 무려 53번이나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얘기가 좀 이따 자세하게 소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대통령, 아까 대통령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바마와 인도네시아의 조코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얘기가 저는 의미있게 보였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TPP,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 경제 협력체 협정에 인도네시아도 좀 가입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오바마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스탠스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남중국해 문제에서 인도네시아도 조금 미국 편을 들어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저는 받았고요. 또 하나는 사진 한 장이었는데, 아마도 내일 28일자 전 조간신문에 그 사진은 다 실릴 겁니다. 물론 한국경제신문에 실렸고요. 제가 조금 전에 들으면서 보니까 매일경제신문 가판에도 실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이벤트를 하나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2블럭 떨어진 워싱턴 DC에 거기에서 한 오찬 행사가 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바로 걸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는 The bear is loose, 곰이 탈출했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화제가 된 모양인데, 그 행사는 상원, 하원 아니고요. 전직 상원들을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점심 한번 모시는 그런 자리인데, 마치고 그 2블럭을 걸어서 갔다 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다 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시커먼 차에 맨날 검은 선글라스 쓴 사람들한테 애워 살려 다니는 보다 그게 좋았고, 그래 갔고. 또 하나는 아까 대통령 키워드라고 했는데,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가 아주 저는 관심사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시다시피 페론 부부 이후로 70년간 페론주의, 물론 아르헨티나식 페론주의라는 게 인기 영합적이지만 좀 독특한 그게 있죠. 그거 끝내느냐 마느냐 하는 지금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이름이 뭐였죠? 여성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여 대통령, 그러니까 전에 남편에 이어서 하는 대통령 12년째인데, 여기 후임자가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지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하고 중도 보수의 한 후보가 지금 경합을 붙는데, 아르헨티나는 대통령 선거 제도가 아주 또 독특하고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를 획득한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40% 이상을 얻는데 2위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된다는데, 이번에 그 조건이 예선에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 페론주의를 이어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가 36.9%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도전하는 중도보수당은 34.3%. 그러니까 10% 차가 안 나기 때문에 11월 22일 결선 대통령 선거를 한답니다. 선거 제도가 재밌죠. 그래서 오늘 그런 뉴스들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뉴스를 본다면은, 미국의 구축함, 그냥 구축함이 아닙니다. 이지스 레이더를 갖춘 구축함이 드디어 남사군도, 지금 말하면 중국과 나머지 국가들이 경쟁하는 거기에 지금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굉장한 아마 파장이 길 겁니다. 지금 그냥 구축함 한 대가 중국
그 무슨 기지 건설하는데 지나갔다가 아니고 이건 앞으로 국제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시사점이 크고 파장이 큰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서는 뭐니만 해도 지금 구조조정이 아주 관심사인데요. 뭐 우리가 철강, 조선, 뭐 해운 이런 구조조정 말하는데 해운 쪽에서 정부가 주도가 나서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우리 국내에서 해운사는 아주 큰 회사들이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해라. 굉장히 큰 딜인데 정부 주도로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향방이 될는지, 두 회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본 오늘의 큰 의미 있는 뉴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 소개해 드릴까요? 네, 좀 이따가 이송현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오늘의 뉴스를 한 10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 미리 보는 환경. 미리 보는 환경은 제가 오늘 대타했듯이 우리 권영슬 위원이 저 대신 아마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제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 한번 목록 볼까요? 예. 뭐 국정교과서 여기서 박 대통령의 역사 왜곡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미 구축함이 남사군도로 지나갔다는 거.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그래서 열리기는 열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 제조업이 왜 이렇게 나쁜지 미국과 일본에도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됐다 하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포퓰리즘 입법. 저거 좀 이따 제가 재밌는 코멘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정제도 아시죠? 뭐 환경 인정, 보건 인정해서 온 가지 인정 받으면 좋은데 이게 또 다른 규제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중부 지역, 특히 충남이죠. 보령, 서천한데 8개 시군에서 지금 가뭄이 심각한데 강제 단수 조치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 그다음 미국이 힘의 공백인데 러시아가 계속 들어가는 지역에 IS 격퇴해서 미국이 다시 추가 병력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다음에 TPP 얘기, 이런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송현 아나운서 우리 뉴스 할까요? 자. 네. 10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왜곡이나 미화가 있을까 우려하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2016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아이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에 또 뭐 야당 의원들을 피켓 들고 좀 모양새가 뭐랄까요, 참 볼썽사나웠죠. 어쨌든 대통령 한 얘기 중에 저는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아직 집필하지도 않은 역사 교과서 놔두고 말이죠. 집필되지 않은 이 교과서 두고 이렇게 싸울 일이고 이게 그런 일이냐. 이제 더 이상 왜곡된 그런 혼란 막도록 하자. 그래서 역사 바로잡는 이게 정쟁이 될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한데 뭐 좀 뭐랄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네, 또 다음.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12L 이내에 구축함을 파견해 작전을 개시했다고 현지 시간 26일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하면 남중국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전 남사군도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인근 해역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이후 미 군함이 가까운 해역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어제 정규제 뉴스에서 일본 아사히 신문을 인용보도해서 시진핑 오바마 정상회담에서 서로 목소리 높여서 싸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런 액션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배한대 진행한 게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참 미국도 단호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보니까요. 뭐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아주 그 외교적으로 참 잘 들어보지 못한 뭐 그런 말들 같은데 아주 강하게 나왔고요. 미국은 항해의 자유가 있다. 계속 하겠다 그랬습니다. 부딪힐 수 있고. 저는 일본 논평도 재밌습니다. 일본은 뭐 당연히 미국 편을 드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논평은 정부 논평은
미국이 그렇게 하는 군사작전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논평할 뭐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다만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우려가 굉장히 큰 건 사실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미국 편을 들었는데, 제가 자꾸 남사군도 했는데 스플래틀리 제도라고 하죠. 다 그래 쓰고 신문도 요즘 그렇게 많이 쓰는 걸 봐서 중국식 남사군도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견제랄까요? 브레이크,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내주시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 표명 여부가 오는 11월 초 열릴 한일 정상회담 성과 도출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난색을 표했다며, 그러자 한국 측이 오찬 없이 약 30분간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일정 조율에 있어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2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어쨌든 회담에 대해 최종 조정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금방 우리 이송혜 씨도 전했지만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는요,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 우리 쪽에서 뭐 소스가 나와서 기사가 나가고요, 일본 쪽에서는 대개 부인하는 식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조율이 덜 됐고 그런 상황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우리 쪽에서 약간 보통 이제 정상회담은 서로 협의해서 확정이 되면 공식 릴리스를 하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것도 시간을 같이 해서 하는데 우리 쪽에서 뭔가 약간 흘린다 할까요? 그렇게 하면 일본은 부인하고 그런데 30분 식사도 안 가는 30분 회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통령 정도나 이런 정도 되면 하기 싫은 식사라도 좀 해야 될 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30분 동안 그런 것보다 좀 밥도 먹으면서, 우리가 뭐 오랜만에 보통 사람들 만나도 야, 밥 한 그릇 하자 하는 게 상례인데, 정상관계라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라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식사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30분간 과연 인사하고 냉랭하게 해서 이게 될는지, 어쨌든 그것 때문에 27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상득 씨가 저기군요. 우리 동북아 국장, 일본 문제를 담당하는 동북아 국장하고요,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부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만나서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데 결국은 뭐 과거사 문제고 위안부 문제, 거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딱 부러지게 어떤 합의됐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다만 양쪽 외교부에서 주무국장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협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뭐 얘기 좀 나눠보자. 하고 싶은 얘기 일방적으로 좀 하고, 또 뭐 묻고 싶으면 묻고, 또 그 부분을 다음에 얘기하자고 답변을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밥 한 그릇 정도는, 일본에서 여기까지 온 먼 손님인데, 먼 데서 온 손님인데 밥 한 그릇 정도는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리 요거 하나의, 지금 우리가 릴리스하고 일본은 뭐 부인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싸움 내지는 외교 거기서 아젠다를 서로 뭐 쥐고 가겠다, 뭐 그런 뭐 과정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1일 한중일 회담이 열리고 2일 한일 회담 자체는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내주시죠.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1.3%에 그쳤고, 특히 제조업 부문 매출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1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 경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마이너스 1.6%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스마트폰 매출이 줄어들면서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들은 매출액뿐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로 떨어져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너스 1.6% 증가에 깎였다는 건데요. 요거는 작년치입니다. 작년치요. 한국은행이 조사한 거고, 한국은행이 전국에 53만 개 기업을 다 조사했다는 건데,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이런 추세 아닌가. 이제 올해 건 물론 내년에 나오니까 봐야겠지만 그래 걱정이고요.
이게 1960년 이래 최저라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기업이 안 되면 우리가 뭘로 버틸는지. 최근에 뭐 이런 참 우울하고 꿀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더 그한 건 이게 전 세계가 뭐 글로벌 뭐 디프레션, 뭐 디세션 이런 얘기 하지만은 실제로는 미국은 2.4% 성장했고요. 일본은 2.8% 성장했습니다. 일본이 약진하는 건 지금 뭐 사실은 소개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폭스바겐 그 소동을 딛고 지금 올 들어 1등. 그러니까 올 들어 9월까지 3, 4분,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판매 대수를 제가 한번 봤더니 토요타는 743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폴스바겐이 그동안 1등에 제치고 완전 1등이 세계 1등이 됐고요. 오죽하면 그 IS 그룹, 그 테러 집단이 타고 다니는 건 전부 다 토요타라 그러네요. 속은 상하지만 그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부품이라든가 중화학 이런 데도 전부 다 좋습니다. 히다치 같은 경우에는요, 3년 연속 최고 영업이익 냈다는 것도 돋보이고, 히다치가 3년 연속 최고 이익을 내기까지는 그 구조조정,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이게 돈이 안 되고 영업이익을 못 내고 그 뭐랄까 좀비 사업보다 하는 걸 전부 다 끊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 뒤에는 이렇게 히다치처럼 성과가 나고, 안 하면은 우리 좀비급 굉장히 많은 게 어제 뉴스로 나갔잖아요. 통계가 나오고 뭐 5개 중에 하나라는 그런 숫자 나왔는데, 더 구조조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게 나왔고, 어쨌든 우리가 일본 뭐 흉보고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뽐볼 게 많습니다. 여기 제 사례를 들자면 메모는 해왔지만 끝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하고 잘 나가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렇다 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일본 기업의 파죽지세로 지금 거기다 엔저까지 막 등에 있고, 물론 엔저는 이제 미국이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달리고 있고, 우리는 뭐랄까 침몰한다면 너무 과한 표정이고, 뭐 정체됐다 이거 정체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에 가라앉는 그런 우리 한국 기업의 상황 아닌가, 그래 정리됩니다. 좀 하여튼 구조조정을 해서 이 돌파구를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자꾸 생깁니다. 네, 다음 뉴스 내주시죠. 19대 국회 막바지 실정용으로 기업 규제 및 인기 영합용 포퓰리즘 입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장님 눈치 안 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법을 발의해 근로자가 사업주 허가 없이 휴가휴직에 들어가도 무단 결근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최근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덜어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쓴다는 사회적 책임 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듯 연말 예산 전국 등에서 끼워넣기식 법안 통과를 노리고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전 장하나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뭐 누군지 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장하나라는 사람이 발의한 것 중에 아까 6시 칼퇴근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6시까지만 일하고 집에 가서 나머지 쉴 수 있게끔 한다는데, 참 포퓰리즘에 아주 그냥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6시에 칼퇴근법을 만들자고 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경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9시 칼출근법을 만들자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9시에 칼출근법을 해서 9시 5분만 넘어서 월급 까는 거예요. 3번 하면 징계, 몇 번 이유 없이 1시간 이상 늦어지면 해고시킬 겁니까? 웃기. 정말 이게 하나하나 대응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생각했던 게 6시 칼퇴근법으로 보내면 9시 아마도 경총 가서 아마도 9시 칼출근법을 만들자고 할 거다, 그런 얘기고, 또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뭘 했다고요?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의무적으로 드러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좋지만 이렇게 간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다 생길 것 같으면, 아니 지금도요, 우리 청년 일자리 아니라 실업률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정부 그 공기업, 공공기관에 전부 다 채용 지금보다 5배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LH에 3만 명 더 채용해, 한전에 2만 명 더 채용해, 가스공사 2만 명. 그럼 실업률 제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실업률 제로가 뭐 됩니까?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신입사원 200 몇십만 원 받는데 그게 신입사원이 50만 원 받을 겁니다. 생산성이 형성 안 되는데요. 그러고는 신입사원도 취직했다고 만나면 이럴 겁니다. 야, 나 LH 취직했어. 난 한전 취직했어. 그럼 야, 그거 말고 너 진짜 해서 먹고 사는 거 뭐야? 나 진짜는 대리운전해. 진짜로 저기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 이럴 거라고요.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다 강제로 해서 취업시킨 게 뭐 북한식 아닙니까? 북한에 실업자 있습니까? 없죠. 제로죠. 옛날 구소련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전구 하나가 고장이 나도 고치러 오는 사람 3명 아닙니까? 사다리만 들고 오는 사람, 그걸 붙잡는 사람, 고치는 사람. 그렇게 일자리 생산성이면 일자리 나누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업의 사내 유무급 걷어내서 나눠 먹잖아요. 이런 일자리 법을 만든다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아르헨티나식 이야기인데 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봤거든요. 뭐 멋진 나라죠. 거기에서 페론주의가 아주 그 극도로 나갈 때 에바 페론, 에피타라는 영화 봤습니까? 그 에피타 보면 나옵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대졸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졸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막 쫙 원하는 사람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 파퓰리즘의 그 결과가 한때 1930년, 40년대까지 세계 최강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 나라를 지금 70년 포퓰리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국가 부도를 몇 번 냈고 지금도 뭐 돈 가치도 없는 이런 나라 만드는데 참 포퓰리즘 법들이 막 나온다니까 이것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제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번 걱정해 봤습니다. 9시 칼 출근법도 멀지 않았다. 6시 칼 퇴근법에 맞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요. 각종 제품과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했는지 평가에 증명해주는 인증제도가 기업을 옥죄는 또 다른 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법정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뉩니다. 의무인증은 대부분 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것이고 임의인증은 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가점을 받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에 있어 가장 큰 규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인증은 공공조달 우선 구매,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증을 안 받을 경우 사실상 시장 진입을 막고 있어 강제인증으로 정착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인증제도는 지금 개수로 보면은 이게 뭐 저도 이렇게 많은지 이번에 하는데 1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인증제도가 각종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인증제도를 안 받는다 해서 뭐가 당장 나빠진다기보다는 이제 인증제도를 받음으로써 기업들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판매를 더 높이는 그런 식이겠죠. 요게 최근 10년 사이에 53개에서 130개로 확 늘었다는데요. 하나 인정, 하나 유지하는데도 기업에도 뭐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도 발생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하나의 결과적으로 규제가 됐다는데 제가 메모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거는 이 인정제도 늘린 것도 역시 정치권이다. 정치권에서 왜 그렇게 늘렸냐? 뭐 하나의 어떤 뭐 좋게 보면은 하나 스탠다드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겠지만 인사도 걸려 있고 인정제도 하나 할 때마다 그 인정기관이 생기고 인정기관이 생기면 정치권 뭐 넓게는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또 퇴직하는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가고 또 그렇게 또 자리가 생기고 유지되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해서 핵심은 그겁니다. 정부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플레이를 많이 하려다 보면 인정제도든 뭐든지 간에 거기에 맞추는 또 새로운 그 뭐랄까 생태계가 형성되고 비용이 들어가고 기업들로는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 된다 하는 건데 인정제도를 한번 잘 리뷰해서 불필요한 건 다 없애버리고 기업 스스로 제품을 잘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민간 자율, 시장 자율로 맡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논평입니다. 다음 뉴스요. 정부가 가뭄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대해 단계적인 강제 단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8일부터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물 사용량을 평소보다 20% 줄이기 위해 수압을 낮춰 물을 공급하는 등 제한급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절감량이 당초 계획 대비 76%에 그치는 등 목표에 못 미치자 당분간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목표치에 미달하는 지역은 강제 급수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 중부지방 가뭄 아주 걱정입니다. 사실은 뭐 어젯밤에도 서울엔 비가 좀 왔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 비 가지고는 풀릴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충남 8개 지역에서도 뭐 목욕탕이니 세차장 안 한다 아니면 그 정도 절수 전략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댐 반대로 온 자들 다 이게 왜 침묵하고 있나 이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뭐랄까 표현이 뭐 적절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환경만
따지는 사람들 환경 교조주의자라 할까요? 뭐 환경 근본주의자라 할까요? 환경 제일주의자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어떤 그 근본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떼면 안 된다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물난리 모자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 이거죠. 그리고 또 지금 또 생떼가 있습니다. 그나마 4대 강에는 보에 지금 11억 톤 정도 되는 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끌어다 써야 되고 다시 이제 뭐 보령댐이다 이런 데 가져가서 물을 써야 되는데 그 파이프 묻는 것도 환경에 말하자면 뭐랄까 지장을 준다. 환경 파괴돼가지고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예를 들어 보령 호수 같은 데 안 돼가면 그 보령 우리 화력발전소는 국내 굉장히 비중이 큰 보령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 물이 없이는 어떤 현대적 뭐랄까 그런 생산 시설 전기도 전기 생산도 마찬가지죠.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재생하고 한다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보령 발전소 안 되고 하면은 전기가 안 되고 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가 유지가 될까요? 제가 어떤 그 공학자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전기가 제대로 24시간 정도 안 갈 경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겁니다. 도시에 뭐 무슨 저런 교통, 통신 말할 것 없고요. 병원에 응급실 뭐 해서 막 전부 다 해서 대재앙이 온다 하는 그런 건데 전기가 부분적으로 안 와도 그런 걱정이죠. 지난 겨울에 벌써 그런 걱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서울은 조금 낫습니다. 제 위에 북한강에는 소양강을 미리 큰 게 있고 또 여러 개 댐이 있고 남한강에도 충주호인가요? 있는데 지금 이쪽 중부지방에 대청호에 물이 31% 그 수위가 31%인가 뭐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중부지방 여기 참 걱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요. 러시아가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단체 IS 척결을 명분으로 시작한 공습 이후 난민 만여 명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터키 국영통신은 지난달 30일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이후 터키 국경 인근의 난민 캠프에 난민 만여 명이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난민은 러시아 공군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 주거 지역에 공습을 해 탈출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IS 격퇴를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 추가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현재 전현직 중동 지역 사령관들이 제안한 파병군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습을 통한 이라크 정부군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IS 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내부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 빠진 중동에 어떤 일이 빚어지고 있는지는 여러분과 저도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미국이 준비한 대로 빠지니까 중동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리아 같은 건 나라 자체가 지금 붕괴되는 현상 아닙니까? 1,800명 정도 되는 시리아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지 난민으로요. 얼마 전 그 통계를 보니까 유엔에서 시리아에서 나간 난민 수를 계산하는 게 이제 포기했다 그럽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뭐 그게 숫자가 절반 정도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빠진 그 힘의 공백에 중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근대적 국가로 성립할 그럼 자립하고 발전할 준비가 안 된 나라에서 혼란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미군 수뇌부가 한 얘기죠. 미군 수뇌부가 어떤 전투 현장과 이선에 미군 투입하자는 제안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 러시아의 움직임을 봅니다. 러시아 푸틴이 시리아 대통령이 뭐 러시아에 가서 딱 붙고 하는데 미국이 빠지니까 러시아를 말하자면 시리아의 그 현 정부 아사드 정부가 정권이 푸틴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과연 그걸 러시아 푸틴 자기 나라도 제대로 못 세우는 저기에다가 맡겨줄 거냐? 그러면 그쪽의 안정은 또 어떻게 되며 유가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국제 여론도 미국이 다시 가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쩌면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TPP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개방된 경제체제와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소유한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한 해양 안보 협력,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이성애 씨가 조코 위도도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근데 신문에서는 조코이 대통령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조코 위도도 이렇게 됩니다. 조코 위도도인데 저 조코이 대통령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박 대통령 관계 이제 2주쯤 되는군요. 그리고 바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이제 접견해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가 인구와 시장을 자랑하면서 TPP에 가입하고 싶다 그렇게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 즉각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사는 남중국해, 중국이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남중국해의 중국과 그 어떤 대책점에서는 의견이 다른 국가들을 쭉 연합해서 그 남중국해가 중국의 앞마당으로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TPP란 게 결국은 남중국해, 태평양과 남중국해 관리해서 연맹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그 12개 나라 연맹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팅 멤버로 빠지는 바람에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혹시 이러다가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이 조코이 오바마 회담에서 앞으로 TPP를 먼저 가입해버리고 우리는 가입 못해서 계속 왕따 당하고 뒤로 처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런지 이건 순전히 제 걱정입니다만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지 참 걱정입니다. 우리도 좀 분발하고 잘 12개국 미국, 일본들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TPP에 들어가는 게 경제적뿐만이 아니라 안보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우리 뉴스 봤고요. 이 대타라고 와서 했는데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 대타 대역은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이거든요. 제가 너무 잘해버리면은 그렇고 또 못하면 제가 또 그렇고 하여튼 뭐 재밌게 봐주시면 좋고 어쨌든 정규 TV 많이 봐주십시오. 저희가 할 건 다 했고요. 이제 권영설 의원이 저 대신 하는 미리 보는 환경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